자, 볼게요. 이제 3.1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804페이지 항일의병운동 봅시다. 자, 항일의병운동이 계승이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항일의병운동 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은 3번 있었고 기억나요? 3번 있었고 하나는 을미, 아까 나왔죠? 을미, 또 하나는 을사, 하나는 정미, 이렇게 3개의 의병이 있었는데 그 의병이 국권 피탈 이후에 이제 만주나 연해주나 이런 지역으로 다 이제 옮겨가게 된 거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남아 있었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부가 이런 의병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 항일 의병이 소규모 항전으로 지속이 됐었고,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이런 유격전의 형태로 지속이 됐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응언.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왼쪽에 최응언 사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활동한 마지막 의병장이 최응언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눈빛이 너무 슬프지? 그렇지 않아? 이때 당시에 의병 활동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최응언이야, 의병장이야. 어떤 형벌을 받았을 것 같아? 일단 뭐 사형이겠지? 그쵸? 근데 어떻게 죽여? 화형에 처했어요. 화형.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게 화형이죠. 불태워 죽이는. 그래서 그런 형벌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병 활동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191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의병이 존재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하니까 더 이상 드러내놓고 독립운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서 이제 독립군으로 쭉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국내에서의 활동은 이런 의병 활동이 조금 남아있고, 그러면 국내에서의 활동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비밀결사로 해야 되겠지. 그쵸? 드러내놓고 활동 못하잖아? 몰래 해야지.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두 번째는 국내 활동인지 국외 활동인지. 알겠죠? 이걸 좀 갈래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하는 거는 1910년대 국내, 1910년대 국내 활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910년대 국내야.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의 활동이 이어져요? 비밀결사 조직이 이어지고, 이때 여기저기서 많은 비밀결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많은 비밀결사 조직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여기 805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806페이지 다음 장까지 많은 단체들이 적혀 있죠. 요게 다 비밀결사 조직인데, 이렇게 많은 비밀결사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게 요렇게 2개예요.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그래서 시험에는 요 2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이게 대한광복회야 독립의군부야, 둘 중에 어떤 거야?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여러분이 805페이지 아래쪽, 그러니까 조선국권회복단부터 시작해서 다음 장에 뭐 송죽회부터 기성단, 자립단, 선명회 여러 단체들이 나와 있지만, 이 단체들보다는 이 2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 다른 거보다는 이 2개를 중심으로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독립의군부부터 볼게요. 자, 일단 언제? 1912년에 누가? 임병찬이 조직했어요. 자, 그러면 임병찬은 유생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사실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의 행적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의 제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익현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왜 최익현이 아까 어디로 끌려갔었지? 대마도 스시마 섬으로 끌려갔었죠? 그때 같이 갔었어요. 그때 스시마 섬에서 최익현은 사망을 하고 이제 음식을 거부했죠. 최익현은 이제 나이가 많았었으니까, 노구였으니까 사망을 하고, 그 사람의 제자 임병찬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고종으로부터 밀명을 받아요. 그래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는 의병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조직이 의병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의병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의금부가 좀 독특하다 이거예요. 복벽주의를 주장해. 요거 독특해. 복벽주의를 주장한다. 자, 복벽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고죠. 그리고 황제. 자, 그러니까 전제군주제를 추구하는데 복고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제군주제를 추구하는데 다시 고종을 모셔오자. 고종황제를 모셔오자. 자,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거야? 고종을 다시 모셔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고적이라는 거지. 전제군주제를 추구하니까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 여기서 복은 복고적이고 벽은 황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종을 다시 데려오자고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복벽주의고. 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의병 봉기를 계획하기도 하고요. 의병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점잖게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총독부라든가 이런 데 보낸 거지. 너희들이 우리에게 국권을 돌려주면 선비로서의 정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뭐 돌려주겠어? 일본이 택도 없지만 어쨌든 유생들이니까 점잖게 그런 식으로 국권 반환 요구서, 심지어는 전화도 돌렸어. 국권 반환 요구 전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전개한 게 독립의금부. 자,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게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1915년에 누가? 박상진, 김자진. 이 사람들이 자, 뭘 만들었냐면 군대식 조직을 만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독립의금부는 의병 단체 같다라고 했고, 여기는 군대식 조직을 만들었는데, 요 김자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구한 거는 공화정체를 추구하게 돼요. 공화정.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형태니까 굉장히 좀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단체가 있었고, 자, 대한광복회는 일본이 세금을 걷어서 뭐 자동차로 운반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걸 습격하는 거야. 그리고 친일 부호, 그러니까 친일파인데 부자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기관장들 있죠. 무슨 뭐 도고 면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을 습격. 그래서 돈을 빼서. 자, 그럼 돈을 왜 빼서? 만주에 사관학교 만들려고. 그래서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 805페이지 대한광복회 강령을 보면은 나와 있죠. 자, 1번에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해서 무장을 준비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량을 이제 탈취하거나 아니면 친일 부호를 습격하거나 죽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 사관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는 조선국권회복단. 이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하는 단체나 풍기광복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합쳐져서, 일부가 합쳐져서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조선국권회복단, 자, 그 다음에 조선국민회,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선명단, 직산, 장려계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단체들을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해서 다 무장투쟁 단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송죽회 같은 경우는 평양 숭이 여학교의 선생과 학생들 중심.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밀결사 조직이긴 하지만 전부 다 총칼 들고 싸우는 단체만은 아니고 계몽활동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개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시험에는 잘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드디어 3.1운동. 자, 3.1운동의 배경부터 볼까요? 3.1운동의 배경은 첫 번째, 대외적 배경과 대내적 배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알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뭐가 되지? 소련 알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래서 소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러시아란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러시아. 러시아란 나라가 있고 주변에 조그만 공화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연합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 공화국들이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된 거고 지금은 소련이 없어진 거죠. 깨진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 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15개의 공화국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나라지. 그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15개의 공화국이 됐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친 연합국가. 그게 소련이었고 소련과 미국이 엄청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현대사 할 때 배우게 되겠죠. 자 어쨌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 소련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겠다. 너네를 내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온 게 192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전파가 되면서 소련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 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줄게.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야. 아, 감사하지. 그래서 사회주의로 넘어간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고 뭐 이런 사상을 전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소련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 독립운동을 도와줄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를 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그 사상에 대한 매력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대.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가 소련에 가서 이 당시 공산주의 가장 우두머리가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을 만났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실제로 받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을 지원하겠다. 이게 민족해방이라는 게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지원해주겠대. 그럼 해야지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자 봅시다. 여기다 써볼까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은 그럼 누구랑 싸운 거냐? 자, 의미를 살펴보면 제국주의 국가랑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제국주의가 뭐냐면 식민지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진 건데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러면 누구랑 싸운 거냐? 독일이 전범이죠. 쉽게 말하면 독일이랑 자 독일만 싸운 게 아니라 독일,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등등 몇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이 이제 한편 말하자면 그리고 연합군. 처음에는 독일이 이기고 있었던 거 알죠?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 미국이 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 왜냐면 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실시해서 이 유럽 연해를 지나다니는 배들을 잠수함이 이제 그 지역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여객선 같은 배들 있죠? 다 무자비하게 다 공격을 했는데 어떤 영국 배가 침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국 배에 사실 대부분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론이 막 일어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미국이 연합군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갑자기 이쪽으로 힘이 샥 쏠리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독일이 패배를 하고 자 그러면 전쟁에 졌으니까 요 전쟁의 후 처리를 해야 되죠. 이제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어요.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돼요. 자,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요 파리 강화회의가 1918년에 열렸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14개조 평화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14개조 원칙 중에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민족 자결주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 말 그대로 민족의 일은 자,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야?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다시. 독일이 전쟁이 졌죠. 독일이 비롯한 몇몇 나라가 졌는데, 이 독일한테는 연합군 측에서 야, 네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피해가 엄청 났잖아. 그러니까 네가 배상금도 내고, 네가 앞으로 군대도 많이 만들면 안 되고, 뭐도 해군도 만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 독일을 여러 나라들이 규제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독일의 식민지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싹 나눠 가자? 독일의 식민지니까 뭐 미국이 하나 가져가고 영국이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가자? 근데 이 당시에는 20세기잖아요. 이미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식민지라고 해서 야, 이거 내가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식민지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그러니까 식민지긴 식민지인데 패전국의 식민지예요. 패전국의 식민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면 처리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나라의 운명은 너네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독립을 하고 싶어? 그럼 독립을 시켜줄게. 그럼 신생 독립국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해당되는 대로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패전국의 식민지들 중에 일부가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독립국으로 실제로 공화국이 된 거예요. 신흥공화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본 거야. 쟤네 독립한다. 그러면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금방 얘기했죠. 이 지금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만 해당해요? 패전국의 식민지. 그럼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 아니고 일본은 승전국과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전국 쪽이야. 연합군 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다. 전혀 1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우리 식민지잖아. 지금 암담하잖아. 그러니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요 파리 강화회의 회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대표를 파견해서 사정을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를 파견했어요. 그게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로비를 한 거지, 말하자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 껴줘라. 요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도 적용을 시켜줘라. 그럼 우린 독립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 하지만 해당 사항 1도 없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지. 해당 사항이 사실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써놓은 것들은 그 당시에 3.1운동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도 독립선언서들을 발표하고 독립선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808페이지에 대동단결선언. 자, 1917년 상하이를 중심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이거예요. 공화주의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공화정을 표방하는데, 여러분 808페이지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자,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상하이에서, 무호독립선언은 1918년 만주 길림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선언서를 발표한 거죠. 특히 무호독립선언의 내용은 무장투쟁을 강조하게 돼요. 특히 뭘 강조했냐면 무장투쟁을 강조하게 되죠.
자, 특히 무장투쟁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돼요. 이 무호독립선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뭔 소리겠어? 싸우자. 이런 뜻이겠죠? 무장투쟁을 강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도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민족자결주의 해달라고 하려고 했죠. 자, 그때 대표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 김규식. 그래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아직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한청년당이고 여기에서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 계기? 그게 바로 이거예요.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자, 1919년 2월이었어요. 이때 도쿄에서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청년독립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만세 선언, 그러니까 조선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조선청년독립단 중심의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도쿄에서 더군다나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3.1운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배경은 자, 넘겨볼게요. 민족자결주의랑 대동단결선언, 무호독립선언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종의 서거예요.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어요. 자, 고종황제는 1907년에 헬기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났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황제가 아닌 상태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1919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고종에 대한 독살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종을 죽였다더라. 이렇게 독살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분노, 여기에다가 그동안 무단 통치 때문에 힘들었지? 이거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각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천도교, 기독교, 불교 계열. 그래서 천도교에서 한 14명,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한 15명, 그리고 불교에서 한 2명 하면은 한 33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독립선언,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언문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3.1운동의 전개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계와 학생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이 사람들이 정했던 원칙은 이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뭐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 선언을 준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독립선언을 준비하려면 선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걸 누가 작성하게 되냐면 최남선. 우리가 아까 친일파 막 이렇게 얘기했던 최남선이 요 28 독립선언,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준비하게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28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작성을 하게 되죠. 자, 최남선이 작성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기미독립선언서? 5등은 자해야, 뭐 조선의 독립무기물 뭐 선언하느라 뭐 이런 얘기 나와. 너무 어려워서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려워. 이게 그때 당시에도 너무 한자어가 많으니까 왜냐면 국민들이 다 같이 읽어보면서 독립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읽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한용운 선생이 또 글이 유려하잖아요. 멋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써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다시 쓸 수는 없었고 그 대신에 공약 3장이라고 해서 이제 선언문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제 구호 같은 그런 것들만 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남선 작성, 그 다음에 공약 3장은 한용운 작성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천도교 계열의 출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인쇄를 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림단 사건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전개 과정으로 갈게요.
자, 3.1운동의 전개 과정 봅시다. 자, 원래는 민족 대표들이랑 학생, 시민들이 같이 탑골공원에 모이기로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모이게 돼요. 태화관이 어디냐면 지금도 왜 3.1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멀지 않은 곳에 음식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태화관이 있었던 자리에 태화 빌딩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빌딩이 큰 건물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음식점이었고 거기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독립선언을 하면은 이 가게 주인은 어떻게 돼? 태화관 주인도 이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자진해서 잡혀가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죠. 총독부에 전화를 해서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 여기 독립선언 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요. 근데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때요? 막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지고 이렇게 잡혀갔을 것 같지만 자동차로 다 모셔서 종로경찰서로 안전하게 이렇게 모셔가요. 왜냐면 건물들이잖아. 3.1운동을 주도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자 그러면 탑골공원에서 원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탑골공원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지금 학생과 시민들 기다리는 중이야. 안 나타나. 민족 대표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운반책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학생 하나가 한 장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열어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자, 여기에서 점화기, 도시확산기, 농촌확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말 그대로 만세 시위가 시작된 시기 점화기. 그 다음에 주요 도시로 전파되는 시기 도시확산기. 이렇게 도시로 확산되는 시기에는 여러분 알죠?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돼서 학생이 주도했다. 자, 그 다음에 농촌확산기는 말 그대로 누가 주도했겠어? 농촌이니까 농민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원칙은 비폭력이었잖아요. 그런데 3단계쯤 가면 그러니까 농촌확산기쯤 가면 그동안 농민들이 너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농기구 같은 걸 가지고 식민기관들을 습격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면사무소, 헌병주재소 이런 데를 쳐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력적 저항.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는 비폭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무력 저항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기와 2기는 비폭력, 3기는 여기서는 무력 저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활동이 과격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 전국으로 퍼졌던 3.1운동은 국외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포가 살고 있는 지역이면 어디서나. 만주, 연해주, 간도,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일본도 깜짝 놀랐죠. 이럴 줄 몰랐거든. 깜짝 놀라서 이제 여기에 무력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력 탄압이 첫 번째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라고 하는 수원에 가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로 불러냈어요. 다 와. 교회로 다 들어가. 그리고 나서 거기다 총질을 한 거야. 말하자면 난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불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선교사가 그거를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폐허가 된 다음에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 실상을 알게 된 거고요. 그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이죠. 자, 유관순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한 16살 된 아주 젊은 아니면 어린 이런 친구인데 요 학생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알죠? 여러분 천안 아우네 정사에 내려가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진 고문 끝에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고 이 유관순 열사가 사망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다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오빠도 같은 시기에 서대문 형무소에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가족 전체가 다 이 3.1운동을 계기로
사망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유관순 열사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런 거 봤어요? 이 유관순 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그 왜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표정을 입히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사람 얼굴 복제해서 뭐 다른 데 붙이고 하는 그런 좀 범죄 같은 데 이용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독립운동가의 얼굴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사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관순 사진하면 우리 딱 떠오르잖아요. 안중근 사진하면 우리 떠오르잖아. 그런 사진에 그런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라고 치면 유관순 열사가 그다음에 사진에는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동자를 돌려서 나를 쳐다봐. 그러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런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나 뭐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사진에서 어떤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동자가 나랑 마주치는 거야. 눈이 마주쳐. 그러면서 뭐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뭐랄까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그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걸 찾아보면서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유관순 열사가 쳐다볼 때가 지금 떠올려 보면 가장 뭐랄까요? 좀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뭉클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요 어린 유관순 열사의 요 이제 사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다룬 한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고문받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어. 결국에는 못 보고 그냥 넘어갔지. 중간중간만 보고 말았지. 자, 어쨌든 일제히 탄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3.1운동의 의의로 갑시다. 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강력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또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독립의 의지, 민족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했는데, 자, 1차 세계대전에 우리는 승전국의 식민지죠. 승전국의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쫙 넘어갔죠? 여기서 써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승전국의 식민지 중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 승전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3.1운동의 의의고, 그 다음에 이 3.1운동은 주변 나라들에도 영향 준 거 알죠? 일본이 아니 그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잖아요. 그런 비폭력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왜 간디라는 사람도 있고 네루라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 네루가 자기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세계사 책을 만든 게 있어요.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3.1운동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런 어떤 운동이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3.1운동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결국 실패했지. 왜냐면 3.1운동이 성공했으면 독립이 됐겠지. 그런데 바로 독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실패했냐? 이 독립운동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 만한 구심점, 어떤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중심이 필요하다. 그게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게 바로 3.1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통치 방식의 변화 여러분 알죠?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조금 부드러운 통치로 바뀌잖아요. 문화 통치로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오히려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기도 하는데, 왜냐면 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비폭력이었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장 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폭력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무장 투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통치 방식의 변화, 그리고 무장 투쟁의 활성화,
이게 바로 3.1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또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계 보시면 아까 구심점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생겼고 자 비폭력 노선의 한계 그쵸? 너무 당했어. 그래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족대표 33위는 끝까지 3.1운동을 이끌었다? 아니죠. 알겠죠? 민족대표 33위는 끝까지 3.1운동을 이끌었다? 아니죠. 아까 잡혀갔잖아.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심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812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 양상은 한번 그냥 보세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의 방법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시정부로 갈게요. 자, 임시정부로 갑시다.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 하면 상하이 임시정부죠. 그것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의 임시정부가 다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814페이지에 보면 자,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보다 지도에 보면 임시정부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많은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만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임시정부가 생긴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어디? 연해주. 연해주에 제일 먼저 생기죠. 그래서 1919년 3월 17일 날 연해주에 가장 먼저 3월 1일 날 3.1운동이 터졌지.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만에 연해주에서는 임시정부가 벌써 생겼어. 그래서 그게 바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 상하이에는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나서 임시정부가 생긴 거죠. 상하이에. 자, 1919년 4월 11일 제가 연도까지 한번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4월 11일 날 아마 달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그게 4월 11일. 이게 이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고 임시정부는 1919년에 생겼으니까 2019년에 100주년이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 자, 그 다음에 국내에는 한성정부라는 게 생겼지만 이거는 실제로 정부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냥 정부안 이렇게 만듭시다 라는 안이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임시정부가 3개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 그래서 이거를 9월에 통합을 시키는데 이 통합을 시킬 때 되게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어디에 만드냐에 따라서 그 운동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만주나 연해주에 만든다? 그러면 무장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 자, 만약에 상하이에 만들겠다. 상하이에는 그 당시에 중국에 와 있던 여러 나라들의 외교관들, 영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겠다. 이거 외교활동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디다 만드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가 자, 결론은 우리 다 알잖아요. 결론 어디다 만들었어? 상하이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외교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통합 논의 보시면 단일 정부의 위치 선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자, 그래서 왜 위치 선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냐? 무장투쟁이냐? 외교활동이냐? 이걸 가지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상하이로. 상하이에다 만들겠다는 건 뭐에 매진하겠다? 외교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성정부나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를 계승해서 결국에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거기로 통합을 하게 되죠. 자,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위치는 중국 상하이로. 자, 그리고 체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815페이지. 체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죠. 자, 대통령제가 있다는 건 이건 무슨 체제예요? 공화정. 그렇죠. 아, 공화정이구나. 공화정 체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정부가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제죠. 여러분 뭐 다 알잖아.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1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희. 자, 이승만은
외교. 이동이라는 사람은 무장투쟁론자. 그래서 외교론자와 무장투쟁론자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적절히 배치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삼권 분립. 여러분 삼권 분립이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죠. 자, 그럼 입법부는 임시, 의정원, 입법. 입법이 국회죠, 국회. 그 다음에 국무원, 행정, 정부. 그 다음에 법원은 사법.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고 여기에 왜 임시라는 말이 붙었냐면 본토에 주민들이 있고 정부는 상하이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인지 아니면은 이 임시정부의 헌법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임시의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임시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임시의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된다. 자, 여러분 815페이지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해서 헌법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렇게 똑같이 써 있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두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임시의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아, 임시정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활동 봅시다. 자, 역할은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표기구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16페이지에 연통제와 그리고 교통국. 자, 연통제라고 하는 건 비밀 행정 조직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통이면 아, 소식을 전달하는 거구나. 아니고요. 행정 조직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자, 서울에는 총판, 각 도에는 독판, 군과 면에는 군감과 면감을 두었다. 그러니까 각 조직의 행정 요인이 배치가 된 거죠. 행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배치가 된 거고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거나 하는 일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통제라고 하는 건 비밀행정 조직망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런 역할,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거나 하는 역할은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자,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교환과 연락을 담당하는데 자, 이 교통국 중에서 단동 지부가 있어요. 단동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딱 그 국경 도시가 단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교통국의 어떤 본부가 마련이 돼서 안동 지부가 마련이 돼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뭐 소식이 전달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임시정부의 자금이 모인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안동 교통국의 역할을 했던 게 여러분 사진 중에서 맨 위에 보시면 이륙양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륙양행. 자, 이 이륙양행이라고 해서 아일랜드인. 자,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아일랜드인의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2층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안동 교통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지 역할을 한 거고 이 아일랜드인 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나중에 추방을 당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이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연통제, 비밀행정 조직망, 그리고 교통국 그래서 정보 수집, 분석, 교환을 담당하는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를 운영하려면 무조건 돈이죠. 돈이 제일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공채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다. 그게 공채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라로부터 뭐 10만 원짜리 공채를 샀다. 그럼 나라한테 내가 10만 원 빌려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이거를 나한테 갚는 거지. 이자 쳐가지고 갚는 거여서 실제로 이 공채를 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샀어, 이걸. 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빌려주고 말하자면 돈은 임시정부로 보내고
하지만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서를 없애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거 받았어요. 공채 가져오면 그 증명서 가져오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 실제로 다 갚았어요. 나라에서 증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라고 그래요. 공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이 공채라는 건 요즘에도 발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채가 발행되기도 했었고 또는 의연금. 의연금이라는 건 이제 지금으로 하면 기부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임시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요 백산상해라고 하는 부산에 무역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무역회사인데 알고 보면 임시정부의 연결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제 소식을 전달하거나 자금을 보내고 자 여기에서 일용양행으로 보내면 일용양행에서 임시정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게 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활동. 아무래도 임시정부로 외교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만들었잖아요. 상하이에다가. 그래서 여러 외교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파견. 자, 앞에서 우리가 3.1운동의 배경 중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있었죠. 자, 그러면 3.1운동이 일어날 때 김규식은 이미 어디 가 있었을까? 이미 파리에 가 있었어요.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리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랬거든. 신한청년당 대표로 갔는데 가서 활동하는 사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임시정부에서 이 사람을 외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자, 김규식이 다시 상하이까지 왔다 간 게 아니고 이미 가 있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직책을 준 거죠. 더 직책을 준 거지. 그래서 외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이 사람이 파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워싱턴에다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하나의 이제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구미위원부. 주로 사실은 이승만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와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소련과 비밀협정.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죠.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레닌 만나가지고 돈 받아오기도 했었다. 그게 이동이라는 그런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는 여러분이 연통제, 교통국, 애국공채, 구미위원부.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 가장 좀 외교활동에 치중하느라고 좀 활동이 좀 뭐랄까요 적은 그런 분야가 바로 군사였는데 왜냐하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상하이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주처럼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군대와 직속부대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군대를 직할부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할부대를 편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직할부대냐면 여기 보시면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주만 참의부 이런 것들은 다 군대 이름이에요. 근데 군대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서 아 이거 내가 다 외워버려야 돼.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한국사의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100번 보는 사람을 한 번 본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한국사는 반복.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어렵지, 단체도 어렵지, 조직도 어렵지, 사람도 많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절대 안 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말했죠? 100번 본 사람, 한 번 본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본 사람이 100번 본 사람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 물론 여러분한테 100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번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직할부대 편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1920년대 즈음에 있었던 20년 그 내외에 있었던
이 만주나 간도 주역에 있었던 군대들이고 이 부대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직할 부대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비행사 양성소. 되게 신기하죠? 비행사 양성소도 미국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그거예요. 아, 이 항공을 쉽게 말하면 하늘을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비행사 양성소도 만들기도 했었지만 물론 이게 이제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자,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독립신문과는 다른 독립신문이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고 자, 그리고 사료편찬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록 남기는 거 엄청 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록도 꼼꼼하게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시정부의 활동이 점점점 약해지게 된다는 거. 자, 임시정부의 활동이 점점점 침체가 된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돈이 없어.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약화죠. 여기 보시면 자금난과 인력난 때문에 결국에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구 선생이 돈을 버는 동포집에 거의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뭐 임시정부 거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건물 세도 못 내고 사환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리는 이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월급도 못 주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동포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막 약간 빌붙어서 사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난, 인력난 이런 거에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자금난과 인력난에다가 이념 대립에다가 그리고 가장 좀 임시정부 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이거예요. 성과, 외교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 상하이다가 만들었어. 자, 외교활동에 성과가 있어? 없어요. 외교활동이라는 게 외국의 영사관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설득을 해. 그럼 이제 오늘 갔잖아. 그럼 내일 또 갈 수는 없지 않나? 그쵸? 맨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외교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게 되거나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뭐 일본군 몇 명을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내세울 수가 있지만 외교활동이라는 건 그런 게 없어. 성과가 눈에 딱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교활동의 저조, 노선의 갈등, 막 이때는 또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또 사회주의랑 또 민족주의랑 또 갈라지고 그 다음에 외교활동 우선해야 된다, 아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선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 야 그러면 다 모여 회의를 한번 하자. 그게 이거예요. 국민 대표 회의. 야, 다 모여. 회의 한번 하게. 전체 모여서 회의 좀 하자. 그게 국민 대표 회의고 자, 결국에는 신채호나 박영만 등은 무장투쟁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하자고 했어요. 자, 안 되겠어. 우리 이제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고 그때 마침 또 이승만이 욕을 먹고 있었네. 왜냐하면 위임통치청원서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됐어요. 자, 위임통치청원서라고 하는 건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우리가 식민지인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국제연맹이, 그땐 국제연맹이었어요. 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 대신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잘 생각해봐. 자,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미국의 대통령한테까지 편지를 보냈다. 그럼 뭘 요구해야 되겠어? 우리를 당장 독립을 시켜줘라. 이걸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승만이 요구한 건 뭐였어요? 일본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그때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건 거의 미국 산하의 기관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 이승만이 원한 건 뭐였어요? 미국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일본 싫고 미국 식민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어땠겠어? 욕을 엄청 먹었겠지?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 또 이렇게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 모여서 회의 한판 하자. 그게 국민대표회의예요.
자, 이거를 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무장투쟁론자들. 그리고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자, 이제 의견이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창조파, 하나는 개조파. 자, 그러면 창조파. 임시정부를 창조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없애야지. 그래서 임시정부를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창조할 거면 어디다 창조하자? 무장투쟁해야 되니까 만주나 연해주나 간도나 이런 데다 창조하자. 그래서 신채우, 박영만 등의 이 사람들은 주로 무장투쟁론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죠. 새 정부를 꾸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 정부를 꾸리려면 어디에다가 만주나 연해주에다가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창조파, 없애고 새로 만들자, 만주나 연해주에. 자, 그 다음에 개조파. 뭘까요? 개조파는 고치자 그러잖아요. 개조가 고치자는 거잖아. 그래서 없앨 순 없어. 왜냐면 임시정부라는 게 너무 중요한 기구야. 그러니까 막 없애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치자. 자, 여기 보시면 조직 개편을 하자. 그래서 안창호나 여운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비론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왜 애국개몽운동 그 계열들 있잖아요. 실력양성운동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준비론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개조파. 고치자.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 뭘까? 다 싫어. 이대로 가자.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파는 회의에 불참. 아예 참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견이 두 개로만 나눠졌다라고 표현을 한 게 실제로는 세 가지죠. 현상유지파까지 하면. 그런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현상유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김구. 김구는 이제 다 싫어.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결론 없지. 너무 의견이 달라요. 자, 회의는 결렬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뭐 회의를 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이 그냥 끝나게 되고, 오히려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 더 찢어졌겠지? 사이가 더 나빠졌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부를 떠나. 다 싫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할 길 간다? 그게 바로 이탈. 정부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무장투쟁론자 같은 경우는 만주 연해주로 가서 싸우면 되고, 준비론자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외국으로 가서 또 준비 활동, 이런 활동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게 되고, 그럼 결국 임시정부를 계속 이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알잖아. 끝까지 임시정부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야? 김구. 그렇죠. 그럼 누가 이끈 게 된 거예요? 현상유지파. 결국에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현상유지파가 쭉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어떤 임시정부를 정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요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1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결과도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갈 사람 다 가고 정비 한번 새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헌법을 새로 정비를 하게 돼요. 자, 임시정부의 실현과 재정비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승만이 막 비판받고 있지 않았나요? 결국 이승만은 탄핵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탄핵당한 1호 이승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야. 우리 알고 있는 그분 있잖아. 탄핵당하신 분. 근데 그분 말고 이분이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쫓겨났으니까 대통령 2대가 등장해야 되겠죠. 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박은실. 아까 제가 역사에서 시험 되게 잘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고, 이 2대 대통령이 된 박은식은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예 대통령제가 아닌 체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아예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1925년 즈음에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2대 대통령이었고 2차 개헌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박은식.
알겠죠? 박은식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2차 개헌이 있은 뒤에 얼마 안 돼서 3차 개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3차 개헌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81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4차 개헌, 5차 개헌 이런 식으로 개헌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표 나와 있죠? 819페이지에 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개헌을 하고 여러 이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정부는 침체되고 있어. 돈도 없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의 변화도 있고 어렵지.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또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봉창 의사는 김구를 찾아왔어요. 김구 선생을 찾아와서 나를 좀 써달라. 나를 문직이라도 좀 시켜달라. 물론 이제 이 김구 선생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봉창 선생도 마찬가지,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여서 이 이봉창 의사를 이제 도쿄로 보내죠. 자, 그 당시에 도쿄로 보내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돼요. 말하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깜짝 놀란 이유가 일왕을 직접 저격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본에서도 좀 쇼킹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요. 알죠? 폭탄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실패했고 자,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 이봉창 의사에 대한 기사를 여러 신문에서 게재를 하게 되고 상하이 지역에 있는 어떤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폭탄이 불발돼서 실패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아이고 일본 천황은 죽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게 실패했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제 중국 신문이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일본이 너무 화가 나서 상하이를 쳐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요 상하이 사변의 전승 축하 파티 말하자면 상하이 사변을 이기고 상하이를 점령한 거야. 그래서 축하 파티 겸 하필 또 그때가 일왕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왕의 생일 파티인 천장절 파티를 행사를 어디서 했냐? 우리 알고 있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그리고 그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게 윤봉길 의사예요. 그래서 바로 사건들이 연결돼요. 자, 이봉창 의사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하이 쳐들어가게 되고 그 상하이 사변의 전승 축하 파티장에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게 윤봉길의 의거. 그래서 둘 다 1932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이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의거 활동들 있죠. 뭐 폭탄을 던진다든가 암살한다든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폭탄 던졌어.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의열단의 뭐 활동도 있어요. 폭탄 던졌어. 제대로 성공한 거 있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 왜냐면 그 당시에 폭탄이라는 게 뭐 질이 뻔하잖아요. 이제 이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뻔하고 그리고 꼭 이때는 폭탄 던지면 여기처럼 폭탄이 터지지도 않아.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성공한 사건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게 윤봉길의 의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이 폭탄이 어떻게 제조가 됐냐면 여러분 수통으로 만든 폭탄을 던졌죠. 남학생들 알잖아요. 그 군대에 수통 있죠. 물통. 그거에 폭탄을 만든 거예요. 수통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의 위력이 대단했던 게 사실은 그 뭐 화력보다는 이게 폭탄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파편으로 사람들한테 박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위력이 되게 컸던 거예요. 폭탄의 화력보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게 좀 처참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폭탄 자체는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과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때는 군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많은 일본의 이제 장성들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제 수수 다치거나 심지어는 나중에 다리를 절게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뭐 실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게 바로 윤봉길의 의거예요.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의거가 1932년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런 의거가 있었고, 자, 일본 입장에서는 윤봉길 어땠을까요? 엄청 짜증났겠지? 윤봉길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처형도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리고 눈을 가리고 뒤로 이제 손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그 상태에서 처형을 하게 돼요. 그 처형을 하고, 이 윤봉길은 어디다 매장을 하냐면 일본 교도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입구에다가, 그러니까 묘지 입구나 뭐 이런 데다가 매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왜냐면 그게 나중에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만들어서 다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결국 유해를 찾았죠. 그래서 유해는 지금 모셔온 상태, 우리나라에 이제 모셔와 있는 상태고 효창공원에 이제 모셔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굉장한 성과가 있었던 의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요 의거가 딱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중국 청년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게 상하이 사변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기사가 난 거야. 조선인이래.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자,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대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총리 수상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 청년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 이제 고맙다 그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무장투쟁을 하는 걸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싸우는 거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약속이 지켜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가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날짜상 시기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지원해주다가 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광복군 창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 윤봉길의 의거예요. 결국에는 윤봉길의 의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임시정부가 이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상하이. 이제는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상하이에서 사고를 크게 친 거잖아.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의 간섭이나 일본의 탄압이 심해서 상하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 중국을 이동을 하게 돼요. 여러 군데 이동을 해서 무려 8년 동안 이동을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동의 과정을 다 적었지만 이거 알 필요 없겠죠? 자,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자, 마지막에 어디로 정착했더라? 충칭. 많이 들어봤죠? 충칭으로 우리는 상하이에서 1919년에부터 이제 시작해서 언제 떠났냐면 32년에 윤봉길 의사 이거 있은 다음에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기 시작해서 40년에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이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819페이지 지도 나와 있죠. 이거예요. 이거 상하이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보시면은 항저우, 그 다음에 뭐 한커우, 광저우, 류저우 뭐 이렇게 해서 치장해서 결국에는 충칭까지. 물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냥 이동을 했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동했어요? 윤봉길 의사 이거 그때부터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충칭 이후의 임시정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개헌을 봤으니까 충칭 이후의 임시정부의 정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한국 독립당을 결성이고, 이건 뒤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해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건국강령을 발표하죠. 건국강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부를 세우면 이런 식의 정책을 할게 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선언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건국강령이라고 하고,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삼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나타내는 게 삼균주의인데, 정치는 어떻게 균등하냐? 모두 다 똑같이 보통선거, 그 다음에 경제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교육의 균등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꾀한다. 이게 바로 삼균주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게 라고 선언했죠? 건국강령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식 군대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요.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국군의 전신이 되기도 해요. 지금 현재 국군, 우리나라 군인의 전신이기도 했던 게 바로 한국광복군이고, 자,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죠?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고, 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자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대일, 대독, 선전포고가 뭐냐? 자, 이제 우리도 전쟁에 참전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전쟁에 참여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전쟁의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자,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요. 쉽게 말하면 영국이 우리나라한테 특수부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군대를 보내달라. 왜냐면 영국군이 지금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일본군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군하고 뭐 포로를 잡아도 말이 통하기를 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뭐 암호 같은 거 해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말도 하면서 자기들하고 말도 통하는 영어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요 한국광복군 중에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말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수부대처럼 몇 명을 뽑아서 여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영국군과 같이 인도 미얀마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뭐 전구공작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특수부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주게 돼서 영국과 미얀마 그리고 이 인도 전선에서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고, 자, 이렇게 한국광복군이 활동을 하다가 1945년 9월에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게 돼요. 국내 진입작전이라는 거 말 그대로 특수부대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우리나라 본토로, 말하자면 서울로, 한국으로 침투를 시켜서 일본을 제거하는 거죠. 말하자면 쫓아내는 거고, 이런 걸 국내 진입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미국의 OSS라고 해서 이 OSS가 지금으로 하면 CIA의 전신이거든요. 전략정보국. 자,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죠.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잠수함 같은 거 다 준비해놨어요. 세팅해놨어. 그래서 1945년 9월에 딱 날짜를 정해서, 자, 이때 침투해야지 딱 날짜 정했는데, 문제는 8월 15일에 해방이 돼버린 거야. 우리는 작전을 언제 하기로 했어? 9월에. 망했지 뭐. 못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진입 작전 시도는 결국 무슨 뜻이야? 실패. 이런 뜻. 결국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작전을 만약에 우리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김구 선생이 해방이 됐다는 말을 듣고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는 하는데, 그 눈물의 의미 중에 또 다른 뭔가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국내 진입작전을 성공했더라면 연합군한테서 우리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지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본한테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독립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우리가 조금 더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이 국내 진입작전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요거 국내 진입작전 시도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8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학생 항일운동. 말 그대로 누가 주도가 됨? 학생이 주도가 됨.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랑 60만세 운동이랑, 자, 봅시다. 60만세 운동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원인이 중요하죠. 왜? 자, 일단 연도 1926년. 자, 고종황제가 이번에는, 그 전에 고종황제의 서거 돌아가셨을 때 3.1운동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순종황제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황제 중에서는 마지막 황제죠. 그래서 순종황제가 돌아가셨고, 원래 순종황제한테는 아들이 없었고
영친왕이라고 해서 동생을 후사로 삼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황제로 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종 황제가 말하자면 일제시대가 되면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의 황실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황실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피폐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황실의 일원 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도 있었고, 물론 친일한 인물도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황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직계는 없고요. 직계는 다 돌아가셨고, 그 황실의 고종 황제 같은 경우도 아들, 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반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황실의 일원 중에 아예 전주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전주 이씨이기 때문에 아예 전주 이제 뭐 문중이나 이런 데서 아예 이 사람이 계속 황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먼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먼 친척은 아니고 한 사촌 또는 뭐 한 4, 5촌 이 정도 되겠죠. 이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반계가 지금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왕자, 공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멀게 보면은 그런 게 황실이 아주 조금 남아있긴 하고, 자, 어쨌든 순종의 성화부터 한번 봅시다. 자,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처럼 제2의 3.1운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계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2의 3.1운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만세 시위를 준비를 했었는데, 요 조선공산당은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선공산당은 천도교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라는 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나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 그래서 결국에는 주도했던 건 학생. 자, 학생 주도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말 그대로 순종 황제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는데 일본이 탄압을 했겠지?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823페이지에 순종의 장례 행렬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제의 만세 운동 진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여요? 이런 게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순종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만세 시위를 했고, 학생들이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가 투옥이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의에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자, 요거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20년대예요. 지금 26년이니까 요 시기의 민족운동은 학생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은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지. 그럼 어떻게 보면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지.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뭐 민주화운동이든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1920년대는 학생들이 민족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데, 자, 요거 하나에다가 두 번째는 민족유일당 운동.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치는 거를 민족유일당,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봅시다. 사회주의 계열이 천도교계 민족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준비했잖아요. 자, 물론 성공한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쟤랑 나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얘가 괜찮던데? 할만하던데? 그러면 앞으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도 괜찮겠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드디어. 그래서 요 이후에 실제로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신간회라고 하는 게 조직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간회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계기가 된 60만세 운동.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시기죠. 1926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 이후에 자, 곧 얼마 뒤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한번 볼까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어디서? 광주에서.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차를 타고 학생들이 통학을 해요. 그래서 뭐 나주나 이런 데서 기차를 타고 이제 광주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죠. 왜? 학교 좀 멀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기차 안에서 이제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통 막 희롱하면 막 성희롱 막 그런 게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괴롭힌 거지. 그래서 이제 놀리고 막 괴롭히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인 남학생들이 여학생 2명을 괴롭혔는데 그 2명의 여학생이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막 박기옥이라든가 이광춘이라든가 이런 여학생들을 괴롭힌 거야. 근데 마침 그 기차 안에 박기옥의 사촌 오빠인 박준채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역에서 내렸어. 그래서 불렀지. 뭐라고 불렀겠어? 일본인 남학생한테. 야 임마 이러면서 불렀겠지. 야 임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제 불렀겠지. 그래서 일본인 남학생들과 조선인 남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준채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교수도 되고 이제 조선대 교수도 되고 했는데 그분의 회고록 같은 걸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본 남학생 입에서 조센징이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겠어? 주먹이 이제 날아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패싸움이 난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이 애들이. 다 잡혀갔어. 경찰서에. 쫙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은 다 풀어주고 이 조선인 남학생들만 조사해서 뭔가 처벌을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사건으로 불거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신간회라는 단체는 전국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광주에 지부가 있었거든요. 이 단체에서 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조선인 남학생들만 이렇게 처벌을 하냐 이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전라남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너네 일본 너네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동맹 휴학을 한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업 거부 같은 거죠. 그래서 다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신간회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만세 시위를 왜 3.1운동처럼 전국으로 한번 이렇게 봐야겠어. 그래서 민중대회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그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전국적인 항일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까지 가세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 있죠. 약 5개월 동안 전국 194개의 학교 약 5만 4천 명이 참여하게 됐고 580명은 퇴학을 당했고 만주나 일본까지 확대가 됐고 이 사건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언제 있었냐? 1929년. 그리고 11월 4일이라고 날짜가 써있죠? 여러분 스승의 날 5월 15일, 학생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인 이유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학생운동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 명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자, 학생운동이 이미 활발하게 조직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간회가 또 참여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신간회의 지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민중대회 개최 시도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중대회를 개최했다가 아니고 시도했다? 자, 그럼 시도했다는 건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실패했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왜 실패했냐면 이 신간회가 뭔가 이제 사건을 확대시키려고 하자 신간회 지도부를 잡아가 버렸거든요. 결국엔 실패했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신간회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져가지고 신간회가 해체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결국엔. 그게 바로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요. 자, 그러면 의의가 있죠? 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82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60만 세 운동 경문 나오지 않아요? 경문?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이 2개 나오죠.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문이 딱 나왔어. 다음 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 설명을 골라라. 또는 다음 경문과 관련된 사건을 골라라.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실 60만 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나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 우린 구별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굳이 구별하도록 거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문장 보이죠? 요게 이제 조금 그래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이 복상이 뭐냐면 이제 상을 치른다라는 거잖아요.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장례를 치르자고 했으니까 순종황제의 서거와 관련된 60만 세 운동.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에서는 이 문장이 나와요.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제 검거됐어? 아까 그 싸움에서 검거된 거 아니야? 그래서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문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되게 비슷하긴 한데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2개의 사건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학생 중심의 항일운동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825페이지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금 제가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 근현대사 가니까 진도를 막 너무 몰아서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 이 고대나 중세나 근세는 우리가 되게 자세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근현대사는 사건들 중심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사건의 원인 결과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도를 뭐 빨리 나간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빼먹고 나가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대나 중세나 이런 데는 이 단어 자체가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고 사건이 많았던 거고 요 단어는 이렇게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하고 시기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책을 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이 진도를 여기 너무 빨리 나간다. 맞아요. 빨리 나가는 거 맞는데 사건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무장항일투쟁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장항일투쟁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이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마무리되고 그 뒤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현대사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 현대사 뒷부분에 이 내용까지 막 자세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진도는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또 우리가 정성이 좀 필요하죠.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